벌써 이제 막바지에 왔는데 오늘의 주제는 몸이 두 개가 되는 스마트 워크예요.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배워줬던 다른 과목들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대표가 가지는 역량은 어쨌든 사업을 잘 되게 할지 혹은 못 되게 할지 결정하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 워크를 배우셔서 가지고 있는 포텐을 최대한 극대화시키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스마트 워크를 위해서 몇 건이나 세지도 못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했던 모든 시스템들을 보고 개인 업무 역량을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뒤에 설명하겠지만 개인 역량뿐만이 아니라 그 이외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거를 이제 좀 알려주는 시스템적인 부분들을 담아놓은 책들을 정말 무수히 많이 읽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저는 저에게 맞는 방법을 좀 찾아냈고, 그거에서 저는 최상의 방법을 찾았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항상 발전을 시키고 있는 과정이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이제 여러분에게 공유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잘 흡수하셔서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알려드리는 거는 방법론적인 거를 알려드리는 거지 제가 대신 일을 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바로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것에 써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마음도 조금 있어요. 이 정도의 퀄리티, 이런 내용들은 사실 많은 시행착오 겪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빼고 뭘 넣고 할 게 없이 그냥 100%다 따라 해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충분히 개인 역량뿐만이 아니라 회사 역량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자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스펀지처럼 흡수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제 몸이 두 개가 되는 스마트 워크라는 주제를 붙이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대표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몸이 두 개면 좋겠다. 너무 힘들고 너무 바쁘고 너무 정신이 없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견디냐. 이거를 뭐 1년 하신 분들, 2년 하신 분들, 3년 하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창업한 지 5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체계가 좀 쌓이고 이 노하우도 좀 생긴 것 같아요. 그거 플러스 이런 스마트 워크를 저는 오래전부터 계속 학습을 하고 실천함으로써 그런 바쁨에 대해서 사실 지금은 공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좀 거만해 보일 수 있긴 하지만 아마 지금 이거를 수강하시는 모든 분들을 통틀어서 제가 어떤 심적인 여유라든가 정신적인 여유라든가 신체적인 여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함으로써 그렇게 된 거죠. 아마도 근데 이런 고민, 어떤 스마트하게 일을 해야겠다라든가 좀 체계를 갖춰야겠다, 이런 어떤 뭐랄까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일만 하셨으면은 아마 저는 제가 그랬다면은 지금처럼 좀 여유 있게 일을 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거를 하셔서 지금 이거를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안에 들으시겠지만 그냥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꼭 본인에게 필요한 거다 생각을 하고 몇 년 뒤에 나의 삶의 질, 그리고 워라밸,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여유를 위해서, 또 다른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꼭 학습하셔서 여유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바로 시작을 해볼 거예요. 마지막에 수료증 신청하시게끔 링크 드릴게요. 그래서 스마트 워크를 해야 되는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방금 말씀도 드리긴 했지만 정말 형식적인 이유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릴 건데, 그 전에 스마트 워크가 무엇이냐, 스마트 워크가 도대체 뭐냐. 잠시만요. 제가 화면 설정을 저로 좀 해놓고, 도대체 스마트 워크 너가 뭔디? 라고 생각했을 때 스마트 워크라는 거는 쉽게 생각해서 네트워크 연결이 없어도, 그러니까 컴퓨터가 앞에 없어도 그냥 모바일로, 혹은 솔직히 그래요. 그냥 요즘 노트북 있으니까 들고 다녀도 됩니다. 근데 어느 장소, 대부분 회사 안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과 별개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는 거죠. 여기에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면으로는 내가 언제 어디서든 일을 할 수 있으므로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반대로 언제 어디서든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을 누구보다 많이 할 수 있고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후자로 선택을 해서 언제 어디선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었고, 지금은 좀 자유롭게 약간 노마드라고 하죠. 그래서 제주도를 2달 동안 가더라도 해외 유럽에 2주 동안 가더라도 업무에 문제가 지장이 없게끔 구조를 짜서 운영하고 있는 게 바로 스마트 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거 안 하면 바보가 맞아요.
굳이 옛날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관성에 의해서 내가 해왔던 거에서 벗어나기 좀 어려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업계가 더 그래요. 우리 업계는 아직까지도 뭔가 변화에 있어서 조금 좀 소극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잘 바뀌지 않으려는 성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스마트워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업무 툴 같은 경우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본인뿐만이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대표로서 이 스마트워크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게 가지고 있는 거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스마트워크를 볼 수도 있고요. 또 스마트라는 게 결국 똑똑하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똑똑하게 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처럼 주먹구구로 머리 박아서 막 코피 나면서 일하는 거는 스마트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마저 주먹구구를 하지 않고 스마트하게 하면은 코피 흘리면서 스마트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일을 잘해지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양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사업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을 때 똑똑하게 하고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 그게 바로 스마트워크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자타공인 일잘러, 일을 잘하는 사람은 대표가 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직원 입장에서 대표가 일을 못 하잖아요. 일을 하기가 싫습니다. 자기는 일 겁나 잘해서 속도로 탁탁 치고 싶은데 대표가 컨펌이 됐다거나 대표가 아이디어가 잘 안 나와가지고 뭔가 지연이 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직원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답답함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게 긍정의 스트레스든 부정의 스트레스든 그것뿐만이 아니라 대표가 주는 스트레스가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일 잘하는 직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 그랬었는데 뭔가 배울 게 있으면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배울 게 없으면 사실 있을 이유가 딱히 없었습니다. 근데 일을 회사에서 배우려고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보다는 잘하기 위해서 오는 건데 왜 일을 배우려고 하는지 모르는 상황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직원 입장에서는 나보다 일 못하는 대표 밑에서 일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표가 될 이유가 없어요. 일 못하는 사람이 대표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전에 조금씩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돈 많은 재벌 중에서도 정말 멍청하지만 어떻게 집안의 환경에 의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 드라마나 영화나 다 잘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대표가 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일을 잘 못함에도 불구하고 대표가 된다. 그래서 그걸 추구할 거라고 하면은 그런 재벌과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네, 물론 내가 지금 잘 못하지만 그걸 위해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 상관은 없겠죠. 자타공인 일잘러는 대표가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일할 수 있는 시기는 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시기라는 게 뭐 사람이 항상 일을 하죠. 20대 이전부터 일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 이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죽기 전까지 생산적인 일은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일할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은 제가 말하는 거는 조금 강하게 그리고 남들보다 열심히 하는 그런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30대부터는 이제 일을 좀 잘해야 되는, 일을 할 수 있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다. 가둬 열수 있는 시기다. 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20대가 그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시기는 사실 인생에 몇 번 기회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좋은 아웃풋을 내는 거. 사업의 장점은 내가 100의 일을 하면 100 이상의 어떤 아웃풋을 얻을 수 있고, 마이너스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결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고, 회사 안에 있으면은 사실 그건 좀 어렵죠. 근데 우리는 어쨌든 사업을 하거나 지금 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이 그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하는 거 잘할 게 필요한 거죠. 열심히 했지만 못하는 경우 분명히 존재해요. 많은 대표님들이 정말 열심히 하겠지만 누가 안 되고 싶어서 안 되겠어요. 그리고 일 못하고 싶어서 못하겠어요. 근데 이것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일을 잘하는 것도. 저는 일 잘하는 거 배운다고 이런 강의를 찾아 다니시거나 책을 읽는 분들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에 속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스마트 워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똑같이 열심히 일을 하지만 아날로그 워크와 스마트 워크 놓고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크게 속도전과 공유전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날로그 워크가. 일단 공유전은 이런 거죠. 혼자 생각하는 것이 있고 공유해서 그걸 발전시키는 과정이 있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 대표는 똑똑하지는 않습니다.
똑똑하긴 하지만 아이디어가 엄청 좋아서 창의적이거나 그럴 확률이 매우 높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아이디어라는 거는 어, 좀 톡톡 튀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차용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과정입니다. 그 회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외국에서 굉장히 발전적으로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죠. 그래서 서스럼 없이 지적하기도 하고, 서스럼 없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건데, 아날로그 워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대부분 그냥 혼자 생각하셨다가 이거 좋은데, 아, 이거 좋은 것 같은데, 이 사업하면 대박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누군가 그거를 하고 있거나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 저거 하려고 했었는데, 아, 저 내가 하려고 했었는데 못했네. 이런 말도 안 되는 굉장히 패배주의적인 발언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거 과연 맞아요? 아니죠. 혼자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건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뭐랄까 지나가는 생각이고 그냥 사라질 것 뿐이에요. 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공유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크게 나고 그 아이디어가 작게 시작할 수 있지만 크게 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줄어들 수 있고 그리고 혼자 가지고 있다가 끝나고 누군가한테 말을 했으면 그래도 뭔가 대화를 하면서 그거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는데 그런 것조차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공유전에서 굉장히 밀리기 때문에 아날로그 워크는 일단 안 된다. 저는 아날로그가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스마트 워크가 좋다고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속도전인데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뭔가 사업 아이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회사 안에서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라는 아이디어들이 탁탁 튀어나오죠. 화장실에 가거나 샤워를 하거나 길을 걸어가다가 이럴 때 주로 많이 생각이 나실 텐데 그런 것들을 놓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실행에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고 실행하는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어떤 성장 속도라든가 진척 속도라든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응해서 빠르게 정리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속도와 공유에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마트 워크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발 아날로그 워크 하지 마십시오. 저는 사실 펜도 안 갖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가끔 당황해요. 학교 가서 출석 체크해야 되는데 펜이 없어가지고 펜을 빌리는데 저는 펜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일부러 안 갖고 다니기도 해요. 왜냐면은 아날로그틱하게 일하지 않기 위해서. 메모하더라도 예전에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고 그 공책을 꺼내서 여기다 올려놓고 또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 번거롭다는 거죠. 우리 항상 스마트폰과 함께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뭔가 메모해도 충분히 좋다. 충분히 우리가 스마트 워킹 할 때 하나의 베이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펜을 안 갖고 다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알려드릴 거는 무작정 열심히 존버하세요라는 말보다는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첫 번째로는 뇌를 2개 만들기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는 내 뇌에 일부만 썼다. 물론 이제 뇌과학적으로 뇌 극히 일부만 사람은 쓰긴 하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역량만 썼다면 그거 이상 2배 이상으로 개인 역량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내 개인 역량이 많이 올라왔다면 그것들을 그거는 열심히 했지만 역량을 올렸지만 효율과는 좀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개인 비서를 고용하진 않지만 내 일부의 리소스를 사용함으로써 개인 비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개인 효율을 최대화하는 과정을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퍼포먼스 끝났어. 끝났어. 뇌도 2개고 개인 비서까지 있으면 그거 더 안 돼. 그럴 때는 방법이 2가지죠. 비서를 정말 고용을 하거나 아니면 나 대신에 일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들거나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어쨌든 몸을 2개로 만드는 나 말고 외부의 자원을 활용하는 과정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과정들 중에서 이 3번째 할 말이 제일 많기는 한데요. 대부분 업무의 인수인계라든가 누군가의 업무를 맡길 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내가 해도 못해서 그냥 내가 하는 게다. 이런 말 하면은 대표를 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부터 명확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뇌도 2개 만들고 개인 비서 만들고 몸도 2개가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내가 바쁠 수가 없겠죠. 내가 바쁘려고 마음 먹고 바쁘려고 바쁘겠지만 사실 내가 마음 먹고 안 바쁘겠다 싶으면은 사실 1, 2, 3번 대기만 하잖아요. 일도 잘하고 효율적으로 하고 외부 자원 활용하기만 하면 바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좀 바쁘게 살아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그리고 그게 되게 필요한 시기긴 하지만
저는 때로는 제가 여유를 만들고 싶은 여유를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누누이 이런 강조를 하고 제가 좀 자유롭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 자랑 아닌 자랑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중요하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무엇보다 이걸 듣고 그냥 넘기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저도 회사 내부에서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들, 스마트 워크를 계속 많이 알려주고 다녔고 사업 시작하고 이거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항상 저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줬는데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합니다. 근데 그 결과차는 굉장히 크죠. 어쨌든 그래서 이 과정들을 오늘 하나씩 계단식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뇌를 주게 만드는 방법은 일단 혼자 이 뇌를 복사해서 한 게 더 머리통이 이만해지는 거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외부의 물건을 활용해야 되는데 이 일화를 보시면은 메모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인슈타인 IQ 굉장히 좋지만 아인슈타인마저도 머릿속을 잘 정리하고 머릿속을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게끔 에너지를 비축하기 위한 방법으로 메모를 합니다. 이때 당시엔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수첩을 꺼내서 메모를 했겠죠. 그런 과정을 하는데 혹시나 이런 패턴을 가지고 계셨다면 반성하셔야 돼요. 내가 뭐 할 게 있어. 그러면은 그거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멈췄다. 반성하세요. 또 내가 오늘은 이거 해야지 라고 하고 하겠다고 생각하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반성하세요. 100% 100%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를 까먹고 로스 시킵니다. 그거는 쌓이고 쌓여서 스노우볼을 굴러가지고 나중에 커다란 결과로 올 거예요. 그게 사업의 실패가 됐든 사업의 실패는 좀 그렇고 사업의 어떤 성장의 저해 요소가 됐든 아니면은 개인의 역량 증가에 있든 그래서 반드시 메모라는 걸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그래요. 약간 잘하는 대표님들 만나서 대화할 때 우리 업계뿐만 아니라 전 요즘 IT 업계 대표님들 많이 만나거든요. 메모 안 하시는 분 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메모하세요. 노트북이 앞에 있던 휴대폰이 앞에 있던 여러분들 지금부터 메모 안 한다. 절대 하지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메모라는 거를 내가 하기 귀찮다. 혹은 내가 어디까지 메모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내 생각하고 있는 거 다 써도 괜찮으니까 그냥 하고 시작하십시오.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중간에 내가 이 정도까지 안 써도 되겠다라고 조정하는 게 낫지 긴가민가하게 쓰시는 거는 큰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메모장 활용, 그림판 활용, 수납장 활용하는 걸 좀 알려드릴 건데 약간 스마트한 관점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래 보시면 아이디어는 앉아서 생각하는 시간보다 문득 나오기 때문에 메모장이 항상 옆에 있어야 되는 게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이거 해야 된다. 난 지우, 뭐 또 대우 데리러 가야 되고, 오늘 미팅 뭐 해야 되고, 개인 업무 처리 이거 해야 되고, 회의 이거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뭐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오늘 할 게 많아질 것 같고, 오늘 할 게 굉장히 많아서 피곤한 것 같고. 근데 그거를 캘린더에 적어 놓든 메모장에 적어 놓든 시각화 시키기만 하면 사실 머리가 크게 복잡하지 않고 굉장히 간결해집니다. 그래서 머리를 깔끔하게 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요. 이거 솔직히 업무량 머릿속에 이 회전하는 거 정말 대표님들 많이 하시겠지만 그거가 뭔가 내가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막상 써놓으면 진짜 별거 없거든요. 바쁘다고 하는데 바쁘지 않아 써놓고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머리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정리가 돼서 시각화가 되면은 사실 실행하는 과정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세상에는 실행하는 사람과 생각만 하는 사람은 나뉘어요. 근데 실행하는 사람이 사실 저는 상위 1%그 언더 약간 0.5%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모든 걸 실행하니까요. 근데 실행하다 보면은 이런 걸 해도 좋고 하지 않는 게 좋고 그럼 가늠하는 선도 생기기 때문에 보는 안목도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를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일단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제가 실제 하고 있는 과정을 화면을 공유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편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메모를 할 때 수첩에 하지 않고 이렇게 카카오톡에다가 진행을 해요. 그래서 저에게 카카오 메모하기 있잖아요. 카카오톡에서는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게 이 기능을 놓음으로써 굉장히 카카오톡의 점유율이 높아졌다고 저 확신을 합니다. 여기에 메모하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리고 또 편리하게 카톡방에서 얘기 나온 것들을 옮기기도 쉽기 때문에 무조건 저는 이걸 활용하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기억하기 위한 뭐 캡처를 핸드폰으로 유튜브나 혹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보다가 괜찮은 거 캡처해서 놓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제가 길을 걸어가다가 번뜩이는 아이디어 나왔어요. 그러면 그거를 위해서 메모를 해놓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게 까먹었었는데 불현듯 생각이 났어요. 그럼 그거를 메모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과정을 제가 뒤에 보여드릴게요. 한 번에 보여드릴 거예요.
이런 메모 방법을 여러분들이 외우셔라. 그리고 이걸 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배경화면인데, 저는 컴퓨터를 저의 두 번째 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두 번째 뇌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머릿속에 정리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항상 여기다 옮겨놔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메모장에 적어놨다가 그거를 좀 더 극대화시키고 구체화시키는데 이 배경화면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배경화면을 이용해내면 좋은 게 뭐냐? 제가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뭔가 시키고 싶은 것들을 항상 이 메인 화면에 나와서 생각날 때마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많이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한 15초, 20초만 보더라도 충분히 디벨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좀 더 창의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제가 한 번 들여다보고 1시간 쓰는 것보다 그거를 1분씩 쪼개서 60번 보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메모장에 써놨던 것들 중에 그 아이디어가 좀 더 디벨롭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이렇게 배경화면에 메모장을 켜가지고 덧붙여 줍니다. 그리고 더 덧붙이고 싶으면은 거기다 덧붙여 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 메모장이 저는 흰색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흰색 배경에 제가 좋아하는 글씨를 써가지고 가독성을 좀 좋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좀 활용하기 편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이 아이디어가 좀 디벨롭이 됐어요. 그럼 그 다음 단계인 수납장에 옮겨 놓는 과정이 있거든요. 여기는 그냥 내 아이디어를 쫙 펼치고 시행착오를 계속 수정보완하는 그 과정이에요. 그게 어느 정도 완성되면은 수납장으로 넣어가지고 거기다 보관을 하고, 그 보관한 거를 이 노션이라는 거에 보관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관한 다음에 그걸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도 하고요. 조금 더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서 구체화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을 캘린더에 잘 적어서 이거의 기한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수납장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인적으로 노션을 쓰는 이유는 노션의 자유도가 굉장히 높아요. 뭐 표를 만들던 뭐를 만들던 그런 과정도 굉장히 자유롭고, 뿐만 아니라 여기를 꾸미는 것도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대로 다 꾸밀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전 노션을 쓰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노션에 대해서 한 3, 4시간 정도 배우시면 자료를 다 쓸 수 있을 거니까 한번 보시고, 제가 주로 쓰는 기능들은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조금 노션이라는 거를 배우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플로우, FLOW는 앱이 있는데 그 앱을 통해서 쓰시면은 굉장히 직관적이기 때문에 쉽게 쓸 수 있으실 거예요. 그것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건 사실 협업을 위해서 포커스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 불편할 수 있긴 하지만 괜찮긴 합니다. 그리고 노션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모바일이 동시에 동기화가 돼요. 그래서 컴퓨터로 이제 업무를 보기도 하는데 핸드폰으로 멀리 있을 때도 그걸 누르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이런 매출표도 볼 수 있고요. 아니면 기획안의 발전 과정도 볼 수 있고요. 보고를 받지 않아도 그 사람이 업무를 어디까지 했는지를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 메뉴 만들기도 있어서 이게 메뉴가 길어지면 줄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누군가 그걸 고치잖아요. 그럼 이메일로 뭘 수정했다고 또 보고까지 와요. 너무 좋습니다. 자, 바탕화면이에요. 일단 저는 메모를 요 공간에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 있죠. 요거 저는 바로 메모를 했습니다. 제가 까먹을 것 같아가지고 이걸 의도하고 이 메모장을 보여주겠다 의도하고 한 게 아니라 전 이게 그냥 조건만사처럼 무조건 만사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 아까 오전에 책 읽으면서 이런 내용 좀 더 얘기해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적어놓은 메모고요. 이건 아마도 추후에 이 배경 화면에 옮겨지겠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포스팅하기 위해서 글을 좀 수정하고 싶어서 써놓고서 여러 번 봤던 핸드폰을 봤던 그런 메모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제 지인이 보내줬어요. 저희 BM장학기부에 운영하는데 이렇게 운영하고 나서 이런 걸 보내주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아이디어니까 받아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건 제가 까먹을까봐 고프로에 이제 인터뷰 영상인데 제가 안 꺼내가지고 PD님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메모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피보, 제가 얼마 전에 그 피보 다녀왔잖아요, 출장을. 그래서 거기서 했던 내용들을 나레이션이랑 그 요약을 해서 말해달라고 영상 편집자가 얘기해가지고 이제 이 내용들을 저는 정리를 해놓고서 멘트 괜찮은지 생각 계속 했던 내용이고요. 당장 건물주한테 연락 와가지고 5월 초에 연락을 달래요. 뭐 다른 건 아니고 월세 지금 깎아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깎아주냐
5월 초에 상황 보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해놓고 저는 캘린더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 사진 7장은 제가 전달받아서 써놓은 거고요. 근데 이게 뭔가 보이는 거 좀 부끄럽네. 자, 이미 녹화 다 됐는데 뭐 의미 없죠? 그 다음에 BM 살롱이라는 건데 그 회사 내에서 살롱 같은 거래요. 그래서 피부 인터뷰를 할 건데 인터뷰 내용 했던 것들을 얘기해 줄 건데 그것들 정리해 놓은 거예요. 정리해 놓고서 저는 이거를 그 강의나 혹은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자리에서 할 내용들을 무조건 여러 번 읽어보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수정을 계속해요. 그래서 이거를 써놓고서 계속 수정 보완을 하는 거죠. 이것도 아까 써있던 건데 어, 여기 있던 건데 좀 디벨롭이 된 거죠. 요 내용인데 이게 최종이고 이게 그 전에 썼던 내용이고 이거는 이제 세종대학교 그 뭐야 MOU 하러 갔을 때 이제 인사말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가기 전에 뭔가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있고 뭐 처제 이제 얼마 전에 아이돌로 데뷔를 했는데 인스타그램 꼭 포스팅 해야겠다 생각나서 써놨던 거고 그리고 제가 무인 창업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 무인 창업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빨래방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빨래방 같은 것으로 우리 핵심 고객 유치 광고하는 건 어떤가. 무인 창업이 이제 10평 내외 했을 때 한 7, 8천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월 수익이 뭐 200에서 300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년이면 뽑으니까 그럼 2년 뽑는다 생각하고 마케팅 비용 생각했을 때 그럼 우리가 빨래방에다가 저희 개네슨 받는 고객들이 대부분 그 이런 혼자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 어딜까 하다 빨래방이 있길래 한번 이건 어떤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는 정리를 해놓고 회의 가서 얘기를 하겠죠.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고 프랜차이즈 박람회를 가볼 예정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독일에서 생각난 부분인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사업이 과연 인력 기반이긴 하지만 시설과 마케팅, 인테리어 쪽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을 놓고 이제 어떻게 정리하는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파트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우리가 집중해야 할 핵심 산업 이렇게 정리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생각하기 전 배경이 이런 게 있어요. 저는 독일 현장을 탐방했을 때 시설업에 더 집중을 하고 인력에 대해서는 아예 전문가에게 이 내용을 보면서 전 독일에 갔을 때 거기에 이제 홀메스 피트니스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자기들은 인력 관리 자체를 하지 않는다. 트레이너를 관리하지 않는다. 왜?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교육시키지도 않고 그들이 알아서 공부를 하는 거고 알아서 일을 하는 거다. 대신에 레즈밀이라는 이런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교육을 좀 도와주거나 하는 그런 것까지는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들은 시설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서비스에 신경을 많이 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럴 수 있겠다. 우리는 지금 1대 국내 같은 경우는 1대1 레슨이 워낙 활성화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본질은 우리가 하는 게 체력 단련업, 체육 시설업이니까 결국에는 이런 운영 관리, 시설 운영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마케팅이 떠올랐었고 마케팅을 더 잘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인테리어가 떠올랐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테리어를 하는 곳은 아니지만 실제 저희 BM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디벨롭을 시켜서 더 고퀄의 인테리어를 더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구조를 낼 수 있을까? 또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인테리어는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보수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을 저는 고민했던 거죠. 그래서 인테리어 업에 좀 더 포커스를 둬야 되나? 그러면 구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인테리어 자재를 그 쌓아놓는다고 해야 되나요? 자재가 결국에는 이제 비중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재를 창고 운용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마케터를 더 뽑아야 하는가 생각을 했죠. 근데 여기에서 제가 했던 거는 또 다른 생각은 여기에 사람이 맞는가 인력 관리의 리소스를 조율하는 것. 지금 굉장히 많은 리소스를 쓰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60% 정도의 리소스를 쓰는 것 같아요. 60% 중에서 한 40%로 줄이면 크리티컬한 약점이 생길까. 그리고 인력 관리를 안에 60에서 40%를 줄였을 때 매출이 떨어질까? 그러니까 이런 메모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저는 생각했던 것들이 이런 내용을 생각했을 때 이거를 적어 놓은 거예요. 다 쓰긴 힘드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 적어 놓은 다음에 뭘 하냐? 이거를 이제 회의에 가서 토의 주제로 삼습니다. 삼아서 이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을 다 물어보는 거죠. 저는 이거를 가지고서 주주회의에 가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혹은 점장님 만나면은 점장님한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다른 센터 대표님들 만나면은 그분들에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의견을 쭈루루 정리한 다음에 추후에는 스노우볼이 굴러서 뭐가 되냐? 회사의 방향성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인력 관리 리소스를 쓰기보다는 좀 더 이런 시설 운영의 측면에 좀 더 노력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그걸 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들이 이런 게 있었죠. 현재 인력들 유지 다른 분들과 얘기했을 때 토의 결과 여러분들 좀 공유를 해드릴게요. 현재 인력들이 덜 관심을 덜 케어를 받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 이거는 이제 회사 확장 속도와 관련이 있어서 좀 더 민감하게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건 어떻게 되나? 그럼 핵심 인력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가 개발한다. 이런 식으로 보완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 업종의 리스크. 인테리어 업종 자체가 규모를 키웠을 때 이제 유지 인력 대비 지출이 그러니까 효과 대비 지출이 클 수 있다. 인테리어 업체를 우리가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직원이 3명이 필요하다고 최소 3명 필요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 3명의 임금을 줘야 되니까 그 비용만큼 더 매출 잘 나야 되는데 과연 가능할 것인가? 즉각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고 이 주제를 삼아서 저는 회의록에다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회의록이 이제 노션이라는 곳에서 적혀질 수도 있는데 이걸 한번 예시로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메모를 여기다 하고서 어떻게 발전시키는 거에 대해서 여기다 써놨죠. 그래서 여기서 뭐 이런 괄호라든가 이런 별 표시라든가 슬래시라든가 넘버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쓰시면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냐면은 크기 주제의 크기 우선순위라고 하면은 이게 1번이고요. 이게 주제. 그 다음에 이게 주의사항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넘버링을 주로 쓰고 그 안에 하이픈 가로 쳐가지고 좀 하위 개념으로 써 놓고요. 이렇게 주로 많이 씁니다. 근데 주제가 너무 많았고 방대해지면은 이런 걸로 이 하이픈으로 좀 분리를 해요. 이렇게 해서 저의 생각들을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어떻게 하냐? 이 노션이라는 곳에 가서 써놓는 거죠. 저 내용은 이미 여기를 거쳐서 지나갔고 다 전파가 됐고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없는데 이 회의록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BP라는 게 있어요. BP가 뭐냐면은 브랜드 프로젝트 팀이에요. 그래서 이 브랜드를 좀 크게 분리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이 브랜드 프로젝트 팀에서 전체 도식화를 하게 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고등학생 대상, 체대생 대상, 관심 있는 대학생 대상, 그다음 사업주 예비 창업자 대상으로 브랜드를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채용 능력 향상 연구소는 현재 맥스 체대 입시라는 곳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있고 이거는 이제 체육대학 교수님들이랑 하고 있는 거고 이건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피바 연맹 다들 아시죠? 이 피바 연맹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자, 컨텐츠, 마케팅 핵심 역할 이렇게 정리를 표로 해서 보기 쉽게 딱 도식화시킨 거고 여기 목적과 그 내용들을 상세하게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이디어가 필요할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놓고 누군가와 코워크를 할 때 이런 걸 한 번에 그냥 보여줘요. 그래서 그들이 딱 보면은 이런 거가 있으니까 이런 코어를 하면 되겠네요.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면 최근에 정관장이랑 미팅을 했는데 정관장에 이런 내용을 보여줘서 필요한 거 있으면 더 얘기를 해봐라. 연결 다 시켜보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들 입장에서는 좀 더 시장을 구분해서 컨텐츠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으면 굉장히 외부적으로도 좋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좋을까? 오픈 채팅. 지금 저희가 오픈 채팅방을 비해서 운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기획 배경을 이렇게 써놓습니다. 업계 분위기상 오프라인 소통이 더욱 어려워졌고 코로나 이후 온라인 익숙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9월 달에 써놓은 거예요. 최초는. 큰품 안 들이고 소소한 수익구를 실현이 가능하고 업계 언론 저항력 확보가 가능하다. 그래서 어쨌든 많은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본 거고 그래서 채팅방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개발 파트도 있고요. 소통 파트도 있고요. 몇 명이 있는지 전략이 뭔지 담당자가 누군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많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이걸 기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정리해 놓고 이 정리한 내용들 토대로 저는 회의를 하는 거죠. 이 오픈 채팅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한 3명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소통해서 어떤 걸 더 하면 좋을지,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을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광고, 관리 어떻게 할지, 코어토 교육이라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카톡방 내에서 교육하는 방법들을 외부에서 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코어토 교육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해볼까 고민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 카톡방 분석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멘트가 많이 나오는지, 어떤 방이 활성화 되었는지, 누가 대화 1등인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 사람들 얘기하면 재밌겠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이걸 매주 회의하진 않고 한 분기 혹은 월에 한 번씩 정도 얘기를 함으로써 이 내용들을 계속 발전시키고 놓치지 않는 거죠. 카톡방이 이제 한 4년 됐죠. 근데 아마 그냥 방치했으면은 그 방이 점점 사라졌을 건데, 그리고 사라진 방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계속 고민을 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것만 보셔도 좀 이해를 지금 하시겠지만, 이 메모장에,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머릿속에 생각을 했어요. 카톡방 발전시켜야지. 근데 그것과 제가 카톡방 발전시켜야지를 여기다 써놓고 어떤 걸 할지 이렇게 메모를 해놓은 다음에 살에 붙이고, 그 다음 노션에 딱 집어넣고 보니까 이게 회의할 때 어차피 여러분은 수납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여러분은 수납장이기 때문에 그냥 항상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전체 내용을 항상 보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보는 거기 때문에 크게 필요하지도 않아요.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필요한 거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엄청 높진 않지만, 빈도가 높진 않지만, 필요에 따라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하나의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업무를 놓치는 게 거의 없어요. 변태처럼 느낄 정도로 로스가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일을 실수를 잘 안 합니다. 이런 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션은 다른 직원분들도 따로 구매하는 건가요? 라고 했을 때, 팀 구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잘 안 쓰시는 분들은 구매를 안 하기도 합니다. 무료 버전의 범위가 있어요. 그거 보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머릿속에 있는 거를 메모를 하고 메모한 거를 바탕화면에서 조금 내가 보기 쉽게끔 이 우선순위, 주제별 우선순위를 토대로 정리를 하고 그것들을 노션이라는 수납장에 정리해서 지워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정리가 끝나면 바탕화면에는 이제 더 이상 메모장이 없어요. 그럼 머리가 좀 깔끔한 느낌이 들죠. 그때는 여유가 생기니까 제 수납장을 때로는 열어보곤 합니다. 회의록을 보거나. 그렇게 했을 때 저는 뇌가 두 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면은 제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거의 다 99% 실현이 되거나 별로 좋지 않은 내용이라서 삭제가 되거나 합니다. 제 머릿속에 있는 걸 온전히 다 꺼내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일단 이런 장점이 있어요. 아이디어가 좋지 않아도
여러 번의 시도를 하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가 생길 수 있다. 저는 창의력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중 한 개라도 걸리면 좋은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생각만 하시는 분의 특징 중 하나가 실현도 안 해보고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 저는 깔끔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안 된다라고. 왜? 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냐? 웬만하면 제가 거의 다 해본 거예요. 왜? 생각하는 게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해봤기 때문에 누군가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대부분 그 자기 아이디어 좋다고 생각하는데 90% 이상 안 좋은 아이디어예요. 너무 본인을 천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뇌가 지금까지 한 40분에 걸쳐서 2개가 됐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무조건 해보세요. 이 개인 비서를 고용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가 비서의 역할이라고 하면은 이런 거죠. 스케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뭐 회장님 오늘은 뭐 하셔야 됩니다. 오늘 몇 시 뭐 하셔야 됩니다. 오늘 뭐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게 이제 비서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하지 않고 그냥 내가 실행만 해도 돼서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내가 신경 쓰면서 뭔가 해야 되는데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정리해주고 난 실행만 바로 하면 되니까. 이게 하나의 그 어떤 고민거리가 사라지는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서를 쓰는 건데, 그래서 효과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효과가 좋아질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이 캘린더라는 걸 쓰기에 말씀드릴 건데, 이거를 하면은 제 업무의 리포트를 그냥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했던 거, 그리고 미래에 할 것들을 하는데, 대형 포커스가 미래에 할 일들을 정리하는 거에 둔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전에 했던 일들을 제가 일기처럼 볼 수 있거든요. 아, 그래, 이날 이거 했었지, 이거 했었지, 이거 했었지. 이거 했으니까 이렇게 됐었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파악하게 되면, 어쨌든, 미래에 내가 이 업무에 대해서 얼만큼의 시간 할애를 할지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을 쉽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내가 언제 그걸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를 언제 했는지 파악해야 될 시기가 항상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달력을 말씀드릴 건데 일단 제가 15년도에 일을 한 10분 단위도 정말 알차게 쓸 때 그때의 캘린더예요. 보시면은 뭐 잠도 최대한 적어놓고 자고 수업하는 시간 그 사이에 짬낼 때 뭐 할 시간 이런 것들 이동 시간도 적어놓고 이동할 때 무조건 책을 읽고 그래서 저는 하루 전에 이 계획을 세워서 밤에 자기 전에 그 다음날 그대로 실행을 했었습니다. 심지어 핸드폰에 알람이 울리게 할 수도 있어요. 이 구글 캘린더 깔게 되면은 아이폰은 기본으로 되는데 알람이 떠서 뭐 할 시간입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만 봐도 우리는 고민하지 않고 그냥 실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최근에 저의 캘린더는 오른쪽과 같아요. 잠자는 시간 따로 배정하지 않고 제가 해야 되는 핵심 업무들만 미팅들만 딱딱 배정을 시켜 놓습니다. 그거대로만 제가 실행하는 거고 그 이외 시간에는 저는 저의 자유 시간을 좀 늘린 거예요. 지우랑 놀아주기도 하고 혹은 책을 보기도 하고 혹은 게임을 하기도 하고 혹은 커피 마시러 나가기도 하고 혹은 놀러 나가기도 하고 그 자유로운 시간을 비워놓고 그 시간에 제가 하고 싶은 걸 채우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캘린더에 뭐가 오늘 없다. 그럼 오늘 좀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네. 뭐하고 놀아야지. 평상시에 내가 하고 싶은 취미 이거 해야지. 오늘 운동해야지. 오늘 골프 쳐야지.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죠. 예전과 지금 좀 다르게 하지만 내가 지금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들을 실무를 쳐내야 된다고 하면은 좌측의 캘린더를 추천을 하고요. 그거보다는 결정하는 거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그리고 뭔가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여유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급한 일이 왔을 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확보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은 오른쪽 같은 캘린더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하실 거는 어쨌든 계획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에피 존스 아저씨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꼭 하시길 바라고요. 좀 팁을 좀 드리자면은 일단 업무도 여러분들이 이 캘린더를 채워 넣으실 건데 제가 그걸 보여드릴 거거든요. 근데 업무의 그 뭐랄까 타이밍이나 업무의 그 크기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작정 채워 넣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시간에 집중이 돼야 돼. 저 같은 경우에는 오전 시간에 굉장히 집중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오전 시간 아니면 늦은 밤 그때 좀 아이디어를 만들거나 뭐 기획안을 만들거나
혹은 좀 더 디테일하게 그런 처리해야 될 것들은 그때 해요. 그렇게 하셔도 좋고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업무를 시작할 때 제가 4시간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초반부에는 되게 간단한 일들을 먼저 해서 업무에 워밍업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30분 단위 정도로 쓰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파킨스의 법칙 한 번씩 들어보셨죠? 어쨌든 시간이 많이 있든 적게 있든 그 시간 안에 맞춰서 일을 끝내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30분이면 웬만큼 일들은 다 끝납니다. 중요한 기획 이런 것들은 2시간, 3시간 빼야 되지만 잔잔바리 업무들은 30분, 더 잔잔바리는 15분 이렇게 끊어가시면 좋아요. 그리고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날 밤에 하셔야 되고, 실행은 무지성으로 약간 수동적으로 다음날 그냥 따라가기만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수정할 때 이제 제가 오늘 계획 이렇게 세웠지만 갑자기 변수가 생겨서 실행을 못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는 캘린더를 전날 밤에 수정을 할 때, 다음날 계획을 세울 때 드래그 하면서 옮기면서 수정 보완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구글 캘린더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씩 튜토리얼처럼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요게 이제 달력이고, 여기에 이제 캘린더인데, 이게 다른 사람의 캘린더도 공유받을 수 있어요. 되게 좋은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 하는지 보려면 이렇게 눌러보시면 됩니다. 류님, 그러니까 저희 선생님 중 한 분인데 저랑 지금 소통하고, 이것저것 같이 하는 게 많아서 이제 공유해놨습니다. 저는 이분의 스케줄을 보면서, 이제 미팅도 잡고, 업무의 강도도 좀 결정을 해주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건 저 개인 스케줄인데, 개인 스케줄은 비밀. 그래서 이 이응이응은 다른 그냥 임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다음 주를 가져놓고 볼게요. 일단 여기서 제가 잠자는 시간 설정하면은 요즘에 한 1시 넘어서 자니까 클릭을 하고 드래그를 하면은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취침. 오전에 일어나서 간단한 업무들 처리를 해야 되니까 뭐가 있을까? 지금 없네. 간단한 업무 처리해야 되니까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커피 마시고 그 다음에 책 보기, 그 다음에 책 쓴 다음에 스트레칭, 그 다음에 온열 찜질 해주고 씻기 샤워 한 다음에 제가 이제 출근을 해서 데일리 업무 체크. 이 데일리 업무 체크는 아까 전에 드렸던 것처럼 데일리 루틴 태스크가 있죠. 저는 이메일 확인, 주일하고 구글 애널리틱스 보고, 구글 설문지 제가 진행하고 있는 거 보고, 스프레드시트 보고. 아까 이걸 안 보여드렸네. 어떡하지? 일단 캘린더 한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다시 데일리 업무를 하고 그다음 뭘 하고 여기서 뭐 이동, 뭐 수업, 뭐 이렇게 해서 뭐 잔잔바리로 채웁니다. 뭐 수업은 이제 사실 1시간 단위로 하겠죠. 채우면은 레슨이 1시간 정도 되니까 이렇게 쭈르륵 채워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 채웠다 가정을 하고요. 저 같은 초반에는 이렇게 캘린더 체크 시간이 놨어요. 그러면은 이때부터 30분 정도는 다음날 걸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 뒤에는 독서 하고 다시 자는 시간을 만들고, 저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캘린더 체크를 할 때 어제 스케줄을 봐요. 오늘이 월요일 밤이에요. 오늘 월요일 밤 11시인데 오늘 하는 거 봤는데 제가 보니까 수업을 개논문, 그러니까 잠깐만요. 여기에 뭐 기획안 작성, 뭐 YPT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안 한 게 있어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옮겨주는 겁니다. 오늘 언제 해야지? 언제 해야지? 그리고 독서 오늘 못할 것 같으니까 내일 이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옮겨놓고 쓰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나머지 비어 있으면은 또 채워 나가는 겁니다. 이 채우는 건 뒷단에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는 이 하루 캘린더를 완성시키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밤 11시에 하면은 화요일에는 일어나자마자 바로 7시에 알람 듣고 일어난 다음에 여기는 업무를 쭈루루루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절대 빼먹는 일이 생길 수가 없고, 그리고 오늘 뭐 해야 되지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아도 되고 오로지 있는 거 실행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이 생깁니다. 전에는 나 뭐 까먹은 것 같은데 뭐 안 한 것 같은데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게 없이 오로지 그냥 있는 거 따라하다 보면은 절대 빼먹는 일 없이 다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주로 쓰는 것 중 하나가 이런 걸 좀 잘 활용을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이걸 한 걸 녹화한 다음에 배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화요일 수요일까지 배포하게 되어 있으니까 과분 배포하기 이렇게 써놔요. 그럼 이때 까먹지 않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좀 텀이 있는데 꼭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굉장히 잘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캘린더를 쓰시게 되면은 로스가 절대 없을 거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은 이제 저는 이제 데일리 업무로서 여기 있는 것들을 한 번씩 눌러봐요. 근데 여기에서 영업이익금을 다 제외하고 봅니다. 이거는 월에 한 번씩만 나오는 거니까 여기 있는 거를 주로 보거든요. 통장에 얼마 있는지, 재무 현황이 어떤지, 내부 투자자 수익 정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B2B 전략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뭐 BMW 프라이빗한 것들은 어떻게 한 개 지점당 매출들을 보고 뭐 이것도 보여드리면 지금 21년도로 되어 있긴 하지만 22년도 매출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쭉 해서 하나를 눌러보면은 그 지점에 대한 정보가 다 나와요. 이 내용들은 제가 그 전체 구매분들에게만 보내드린 거긴 한데 이 양식 보내드렸었잖아요. 이제 그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하나를 보여드리면 뭘 보여드려야 되지? 민망스한데 20년도 12월 19년도 거 없구나. 뭐 여기서 하나 눌러보면 이런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법인 운영 관리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를 보는 겁니다. 결산, 뭐 평교원 이슈, 뭐 정부 지원, 선도기업, 뭐 이런 것들 내용들을 그냥 저는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 스프레드시트라는 거 활용하게 되면은 노션이랑 비슷한 거긴 해요. 이렇게 좀 더 실시간으로 서로 소통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캘린더 쓰시게 되면은 장점 세 가지. 바로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 고민 없이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업무 소요 시간 예측이 가능하다. 내가 과거에 했던 걸 보기만 해도 바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는 더 퀄리티 높은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거고. 이거를 공유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팀의 예측 가능성이 증가해서 일을 함께 할 때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는 저는 예전에 이 계획 구성 14년도 3월 24일에 써놓은 건데 이것들을 바탕화면에 항상 놨었어요. 제가 뭐 어쨌든 하고 싶은 게 워낙 많았다 보니까 이때는 창업 전인데 강의, 어떤 프로젝트들, 뭐 마케팅, 트레이닝, 자기개발, 원고, M&M은 팀 이름이었는데 이런 거를 한 개의 카테고리를 꼭지를 만들어서 그 아래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다 써놨던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캘린더를 쓸 때 여기 있는 내용들 중에 빠진 게 있으면 꼭 그걸 채워서 썼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내가 해야 될 리스트를 미리 정해 놓은 거죠. 그래서 컴퓨터 바탕화면에 이제 해놓는 거를 권장해 드리고요. 이렇게 뭔가 할 일들을. 그 다음에 한눈에 보는 게 좋아서 카테고리를 저처럼 이렇게 꼭지를 만들어 놓은 게 좋고 하루 계획 세울 때 빠진 거 없이 넣기 위해서 하고 분기에 한 번이나 월에 한 번 정도를 디벨롭 시키는 게 좋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바탕화면의 메모장인데 이렇게 해야 할 일들을 적어 놓는 거예요. 제가 카톡으로 메모해 놨잖아요. 까먹으면 안 될 것들. 그럼 이렇게 여기다 옮겨 적어요. 옮겨 적은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을 한 번에 쑥 처리를 할 때 해야 할 일을 저는 항상 하루에 한 번씩은 다 없애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캘린더에 적어놓기 전에 있는 그 화면을 지금 캡처를 한 건데 이렇게 놓고 옮겨 적으시면 되고요. 갑자기 치고 온 일들 있잖아. 갑자기 뭐 해달래요. 그럼 그거를 바로 내가 하고 있는 업무를 제끼고 하는 게 아니라 알겠어요. 언제까지 해줄게요. 한 다음 해야 할 일들에 거기다 적어 놓는 거예요. 까먹지 않게끔. 그럼 누군가 부탁하는 일들에 대해서 절대 까먹지 않거든요. 어, 하기 쉽게끔 투두리스트 투두리스트를 만든다고 보고 그럼 여기서 이제 저희는 이 노션 하는 거 좀 보여드릴게요. 이 기능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뭐 텍스트, 뭐 페이지는 다른 페이지로 연동이 되는 거고 할 일 목록이 될 수도 있고 뭐 제목이 될 수도 있고 저는 표를 쓸게요. 일단은 자, 여러분들은 사업하시니까
일단 마케팅 파트에서 할 일, 그리고 회계에서 할 일, 그리고 뭐 운영 관리, 스터디, 고객 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큰 꼭지가 되겠죠. 그 하위 메뉴로 마케팅에서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 될 거, 뭐 블로그 원고 체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성과, 이렇게 내용을 써놓는 거죠. 회계는 뭐 월 1회 부가세 체크, 뭐 운영관리에서는 뭐 선생님들 뭐 그 인사고과 반영 정리, 인사고과 뭐 예를 들면 선생님 지각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거를 데일리 업무로 넣을 수 있겠죠. 이런 걸 쭉 적어놓고 스터디는 주제 월 1회 설정 셋째 주 이렇게 써놓으면 셋째 주 월일에 셋째 주에는 이제 주제를 설정하는 날이 되겠죠. 고객 관리는 뭐 분기별 고객 만족 설문조사, 가까운 고객 만족도 직접 체크,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 제가 자주 하진 않지만 꼭 해야 되는 업무들을 여기다 적어 놓으셨을 때 이거를 뭐 캡처를 해서 바탕화면 설정해 놓으면은 굉장히 좋은 컨닝 페이퍼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놓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바탕화면에 이제 아까 이 화면도 좀 컷 편집 좀 부탁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인사관리 이렇게 써놓는 거죠. 캘린더 옮기기 위해서. 이렇게 BBS 인사관리 디테일 체크.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이 캘린더에다가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하나의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내 일을 누군가가 말해주지 않아도 하루에 30분도 안 되는 투자 시간으로, 저는 한 10분도 안 걸려요 사실. 요즘에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걸 한 지 한 7, 8년 됐으니까. 8년이 뭐야, 거의 10년 됐구나 이제. 와, 무섭네요. 어쨌든 10년 정도 됐으니까 전 10분도 안 걸리는데, 이거를 하시게 되면은 아마 놓치는 거 없이, 그리고 하루에 어쨌든 일을 큰 고민 없이, 머리 아프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실행만 하면 되는 간단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은 이제 업무 위임인데, 사실 저희가 캘린더 써서 일도 그냥 스트레스 없이 웬만큼 다 처리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극대화시켜서 업무도 충분히 만들어내서 처리를 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웬만큼 기본은 다 칩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웬만큼 전 일을 잘한다고 봐요. 이 정도 일 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대표로서 어느 자질을 갖췄다. 근데 대표로서 진짜 누군가 봤을 때 정말 선망의 대상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제가 물론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은 이거를 되게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많은 기업의 대표님들이 이 업무 위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거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업무 위임이라는 거를 하기 전에 나는 일을 맡기는데 능숙한 사람이냐 서툰 사람이냐 이거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이 자기가 바쁘다라고 하시는 대표님들 대부분 업무 위임을 못하기 때문에 바쁘신 분들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업무 위임을 하다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안 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꼭 하셔야 되는 거고, 저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를 잘 해내는 전문가보다는 관리자로 노선을 바꿔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인드 세팅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나는 전문가보단 관리자야. 대표로서 일을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거긴 하지만 대표로서 관리를 잘해 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일을 맡길 때 능숙하냐 못하냐, 이 유형이 한 5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책의 일부를 발췌한 건데, 플레이어형, 본래 부하 직원에게 맡겨야 할 일을 내가 하는 거죠. 답답하니까.
소심 걱정형. 일을 맡기긴 했는데 완전 일은 못해. 수시로 참견하고 제멋대로 예정이 없는 보고를 요구해. 삼성가에서 했던 얘기 중 하나가, 뽑으려면 믿고, 믿지 못하겠으면 뽑지 마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소심 걱정을 좀 타파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방인용 리더인데, 지시를 했어요. 근데, 신경도 안 쓰고, 피드백도 안 하고, 보고도 제대로 받지도 않아. 이거는 사실상 본인에게 문제가 훨씬 크다는 거를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을 거지만, 귀찮아서 일을 안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속수무책형. 맡긴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허둥지둥, 그리고 팀 전원을 동원하고, 그래서 어쨌든 답 없이 그냥 막 움직이는 거죠. 이런 리더 아래 있으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부적재, 부적소. 저는 이게 최악이라고 보는데, 맞지 않는 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5개 중 어디에 속하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5번째에 속해 있었습니다. 일단 제가 일을 많이 하는 걸 좋아했으니까 일을 다 하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일을 배우려면 그냥 어려운 것도 해봐야지라고 하면서 적절하지 않은 사람에게 일을 그냥 줬던 것 같아요. 너를 좀 더 시험해라. 너를 더 발전시켜라는 개념으로. 약간 미친 사람이었죠. 지금은 이제 여기 있는 것들 뭐 웬만큼 다 개선한 것 같고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내가 업무 위임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잘 못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 오른쪽에 있는 걸 보시면은 업무의 배경이나 그 업무를 맡기는 이유와 목적을 부하 직원에게 명확하게 전하지 않으면 부하 직원은 상사가 쓸데없는 일에 떠맡겼다 생각을 한다. 이거 팩트입니다. 그래서 잘 설명해 주셔야 되고요. 에빙하우스의 망가곡선을 보시면은 어쨌든 사람은 다 까먹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시스템으로 좀 커버를 해줘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제 몸을 2개를 만듦으로써 내가 좀 덜 바빠지든 회사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갈래인데, 이 갈래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해 드릴게요. 총 4가지입니다. 기획안을 작성하고 공유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업무를 인수인계하고 매뉴얼화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회의록을 활용하는 방법, 피드백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부터는 이제 혼자 일 잘하는 대표로서 일 잘러, 오케이. 앞에 2개 파트 이해했으면 일 잘러 될 확률 매우 높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대표가 일 잘러 이지만 혼자 일해가 아니라 함께 일 잘하고, 대표뿐만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일을 잘해지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입니다. 저는 이 4가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미친 듯이 집착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이 피드백입니다. 전 피드백에 집착을 되게 많이 해요. 제가 받든 하든 잘해주기 위해서, 잘 받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 이 3가지가 좀 잘 기반이 다져져 있어야 좀 피드백이 오고 갈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이 4가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획안인데, 기획안을 쓰는 이유부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기획안은 뭐냐? 그럴싸해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함께하고 있는 구성원이 내가 쓴 기획안을 통해서 내가 가진 생각을 다 어느 정도 이해를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쓰는 거예요. 제가 말로 하면 제일 쉽긴 하죠. 근데 말로 했을 때는 까먹는다고. 그래서 페이퍼를 만들어서 주면 그들은 그거를 여러 번 읽어볼 수도 있고 궁금한 걸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안이라는 걸 써야 되고, 기획안을 막 10페이지 이렇게 만든 사람이 있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한 페이지 안에 끝내세요. 최대한 간단하게. 말도 어렵게 쓰지 말고 간단하게 쓰세요. 그래서 기획은 이 형식이다라는 책을 보시면은 되게 간단하게 쓰는 걸 좀 알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기획안의 핵심은 총 6가지로 보면 돼요. 기획의 의도, 왜 이 기획이 시작되었는지 알려주고, 기획의 목적, 이 계획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건지, 추진 방향,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할 거냐, 추진 컨텐츠, 이 추진 방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걸 할 건데 왜 하는지도 알겠고, 이거를 뭘 얻을지도 알겠고, 그 다음에 뭘 할지도 알겠어. 근데 이게 기존에 있던 것과 뭔 차별화가 있는데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 명분을 더 줘. 라고 했을 때 5번 차별화가 들어가는 거고, 제안상, 이게 이 기획안을 보여주는 이유 중 하나가 함께 하자도 있지만, 이 추진 컨텐츠를 같이 하자도 있지만, 실무를 같이 뛰자도 있지만, 제안사항을 함께 해결해 달라라는 내용도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제안사항을 안 쓰면은 이걸 읽으면서 제안사항 생각이 계속 나거든요. 아,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제가 미리 선수를 치는 겁니다. 같이 해결해 주세요라고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기획안 자체 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죠? 임하는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한 장 내외로 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같이 한번 제가 쓰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 간단하게 여기다 쓸게요. 뭘 해볼까? 혹시 기회가 써줬으면 하는 그 주제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없으면 제가 한번 생각나는 거 써볼게요. 여기 예시로 써놨네. 역시 저는 정말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어쩐지 제가 이렇게 준비를 안 했을 리가 없는데, 자, 저의 준비성에 저도 스스로 놀랐습니다. 일단 기획안이 이제 피트니스와 필라테스, IT 플랫폼 콜라보레이션인데, 이거 대표님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것도 있어서 이거를 하는 거긴 해요. 왜 얘기해주고 싶냐면은 저희가 최근에 이 플랫폼 몇 개 컨택을 해서 활용을 해봤는데 확실히 인풋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기획 의도는 코로나 이후에 회복하지 못하는 오프라인 업장 매출 증진을 시키기 위함이에요. 지금 요즘 매출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고요. 어쨌든 이 매출 증진이 가장 중요한 거겠죠. 난 기획 목적, 뭘 얻을 거냐? 신규 유입 증대시킬 거다. 매출 증가시킬 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신규 유입 증대, 그 다음에 이 선생님 중에서 스펙이 우수한 분들 적극 활용하되 우수자원 활용과 인센티브를 만들어내는 거. 선생님들 급여도 좀 챙겨갈 수 있고 센터 입장에서 매출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든 거고, 이거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추진 방향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로 플랫폼 컨택한다. 그다음 플랫폼 검증한다. 그다음 세팅하고 플랫폼 활용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추진할 방향이죠. 컨택을 어디 할 거냐. 프립이라는 곳을 한다. 프립이라는 곳은 체험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체험 일회성 이렇게 보면 되고, 승고는 숨은 고수를 연결시켜주는 과외 확장 단가가 낮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플랫폼들을 컨택하고 찾아보면서 이런 특징들을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기획안 보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내용들을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운동닥터인데 지방권은 참가자가 적어 1이야. 1인 400만 원대 매출. 이거는 운동닥터 연락해서 물어본 건데 지방권이 굉장히 현재 적은 상태인 걸 확인했고 1인당 400만 원대 매출이 월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평균 상위 클래스에 있는 분들은 월에 400만 원 정도의 매출은 기본으로 하신대요. 그리고 평균 1.3명 유입 가능. 상담이 1.4명 온대요. 평균 한 달에.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관심을 더 가지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좀 더 재밌잖아요. 그럼 차별화 뭐냐? 차별화 사실 없다. 근데 사실상 없거든요. 우리가 이 플랫폼에서 차별화 가질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상위 10%의 강사를 달라고 했어요. 연락해가지고 누가 잘하는지. 그걸 모티브로 등록을 하고, 대신에 우리는 스펙 우수 강사 활용을 통해서 기존보 좀 디벨롭 하는 거죠.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어쨌든 차별화는 명분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는 제한사항이 뭐냐. 저희 같은 경우는 모든 상담을 지점장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고객이 선생님을 지정해서 상담 요청하는 시스템인 거예요. 운동닥터나 순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선생님들의 추가 업무에 대한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이거를 해결책을 무엇을 가져가냐. 인센티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점장 한 명이 신규 고객을 유치할 때 드는 비용을 체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비용이 나왔을 거잖아요. 여기 마케팅, 분장 인센티브 포함시켜서 보겠죠. 그 다음에는 인센티브 포함됐으니까 여기서 하고 선생님들의 상담 성공 인센티브 배정 vs 상담 1회당 비용 배정, 이렇게 해서 성공마다 줄 거냐 1회당 비용 줄 거냐 이렇게 기획안에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는 이거를 뿌리고 그 다음 공유를 하는 거죠.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획안을 작성하시고 공유하시면 되는데 한번 써보시고 잘 안 되시면 저한테 한번 기회를 보내주세요. 제가 피드백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마 이렇게 말씀드려도 하실 분 많이 없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업무 인수인계 이제 매뉴얼인데 이제 이 책을 굉장히 많이 추천합니다. 일을 잘 맡긴다는 것. 아까 전에 보여줬던 그 페이지들도 이 책에 나온 일부고요. 어쨌든 이 업무를 인수인계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을 전달하기 전에 스스로 체크해야 될 것부터 좀 여러분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하기 싫은 일을 던질 수 있는 관계인가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과의 나와의 라포 형성, 이 업무를 줄 때 그 사람이 받아낼 수 있냐. 이게 일을 받을 때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 달라요. 제가 하기 싫은 일을 당연히 주려고 하겠죠. 하기 힘들거나 번거롭거나 그런 일들을. 혹은 나보다 이 사람이 더 잘할 것 같은 일을 줄 텐데 그 사람과의 나의 관계가 괜찮냐. 그리고 일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 업무가 너무 많지는 않은지. 캘린더를 공유했으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바쁜지 알 수 있을 거니까. 그 다음에 적임자한테 준 거냐. 이거를 예를 들어서 노무 관련된 업무를 주는데 회계 담당자한테 이걸 줘.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센터로 따지면은 스터디, 그러니까 공부를 평소에 안 하는 선생님한테 스터디를 한번 주도해봐라 라고 말하는 거는 그냥 챌린지 하는 목적으로 줄 수 있긴 하지만 사실상 적임자는 아니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 돼요. 적임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적임자 되게끔 어떤 노력을 내가 하고 있는가. 스터디 자료를 같이 공유해준다. 스터디한 방법을 알려준다. 스터디 방향성을 잡아준다. 이런 것들 같이 하게 되면은 적임자가 아니어도 괜찮긴 합니다. 업무의 방향. 아까 말씀드렸죠. 왜 하는지 알려줘야 그들이 쓸데없는 일을 나한테 시킨다라고 생각 안 하고 좀 더 일에 대한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왜 하는지 알려준 다음에 어떤 파급력이 있는지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이 일을 함으로써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그걸 이해시키게 되면은 그 일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 더 커질 수 있다. 그 다음 5번째.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한 번 말하고 끝나면 절대 그들은 다 기억 못해요. 아까 말했죠. 다 까먹는다고. 수차례 상기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그러니까 뭐 캘린더에다가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체크하기를 적어 놓는다든가 이 다음 페이지에 나올 회의록을 활용한다든가 5번 했고 그다음 6번은 기한을 정해 주었는가. 기한 없는 업무 전달은 굉장히 서로에게 리스키합니다. 담당자도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고 나도 언제 확인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서로 일을 떠밀 수밖에 없어요. 기한까지 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 6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고요. 요거를 가지고서 스스로에게 매뉴얼화 시키세요. 내가 이거를 감안해서 일을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거는 매뉴얼 제작이라는 게 사실은 업무의 어떤 그 가이드를 주는 건데 그 가이드를 그들에게 주지 마시고요. 스스로에게 먼저 주시길 권합니다. 이게 정리가 되면은 일을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매뉴얼 제작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실 거예요. 쉽게 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일을 줄 사람 없다. 이렇게 뭔가 전달할 사람이 없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부족한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주변에 없다는 거는 내가 일을 못하거나 이런 방법을 알려주지 못해서 그런 거다. 라는 걸 명심하시고 일을 줄 사람이 많아지게끔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BM에도 없었죠. 근데 외부에서 미팅하면 이런 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BM은 인재가 많아서 부럽다. 왜 인재가 많냐?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겠죠. 다 교육시킨 거다. 다 저와 합의 맞출 수 있게끔 다 이런 시스템 공유한 거다. 그에 투자를 많이 했다. 시간 투자를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 그냥 생길 수는 없어요. 천재가 오더라도 일을 잘하는 사람이 오더라도 이런 합은 다 맞출 수 있게끔 시스템에 공유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회의록입니다. 이제 회의록은 1대1과 1대 답 회의록이 있는데요. 혼선 없는 소통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요. 앞서서 얘기해드렸던 5번에 1회 전달이 아닌 수차례 상기시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회의록을 쓰는 겁니다. 1대1 회의록에서는 업무에 대한 분배가 진행이 되면 그거를 쓰고 뭐 기한이라든가 뭐 핵심 사항이라든가 그런 걸 적어서 주세요. 절대 말로 하지 마시고요. 말로 하게 되면 대부분 잘못 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업무는 말로 하고 같이 텍스트로 써서 주고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면 절대 기록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틀린 상황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대부분 얘기하다 보면 바쁜 사람은 당연히 윗사람이 바쁘기 때문에 뭐 잘못했어요. 이거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요. 라고 하면은 윗사람이 잘못한 상황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 생각을 해버려요. 얼마나 손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기록을 통해서 틀린 적 없게 만들어요. 계속. 이걸 한 1년쯤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한 게 맞다라고 그냥 말할 수 있어요. 나 메모해 놓은 거 보지 않냐. 하면은 그때 다 수긍을 하죠. 그래서 애매한 상황이 없게끔 만들어야 되고 틀린 적 없는
대표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감정의 골이 좀 없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서로 말이 안 맞을 때 감정이 상하는 건데 이렇게 조금 팩트 기반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감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이 돼요. 건강한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저는 이 회의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오른쪽에 피바 연맹의 회의록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뭐 독일 리뷰할 거고 현황 파악할 거고 뭐 피바 소속 베네핏 결정하고 회원사 모집할 거고 이런 내용들 어떤 혜택이 있을 건지 이런 거 쭉 적어놓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고 적어서 저는 회의록이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추가가 됩니다. 댓글로 덧대지던 아니면 내용이 추가가 되던 이렇게 해서 회의록을 잘 쓰시기만 하셔도 틀릴 대표가 아니다라는 이미지가 생긴다는 거죠. 마지막 피드백인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피드백이라는 거는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에는 한 10시간 강의도 모자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핵심은 알려드릴 수 있어요. 피드백은 절대 직급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윗사람이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미친 개소리예요. 피드백은 많이 아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고객한테 피드백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르는 사람이지만 나보다 이 분야에 알고 있는 사람한테 피드백 받는 거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 아래 사람한테도 나보다 자랑이 있으면 피드백 받아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피드백 어떤 거 받냐면은 IT 플랫폼 연결해서 뭔가 하려고 할 때 선생님들 의견 물어봤어요.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냐? 괜찮다? 안 괜찮다? 왜 나보다 그걸 더 잘 알고 더 잘 활용하고 시험을 더 아는 사람이니까 전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고객들이 여기서 올 수 있을 것 같냐? 고객 이거 보고 뭔 생각할 것 같냐? 이런 내용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피드백은 직급순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는 더 잘 알아야 됩니다. 능력이든 정보 양이든. 그래서 저는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더 많이 아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피드백을 잘한다는 거는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그 과정, 알게 되는 그 과정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게 피드백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피드백을 잘한다는 많이 알고 있게끔 그 과정을 감내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여러분들이 그냥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순간에 어떤 뭐랄까 임기응변으로 하는 거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무조건 더 많이 알고 더 공부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모를 경우에 모른다고 확실히 말하세요. 이건 나 잘 모르겠다라고. 저도 모르면 모른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걸 못 하시는 분들이 그냥 미도 저도 뭐 아닌 피드백을 해가지고 산이 가게 되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어쨌든 지금은 일을 잘하게끔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늘 알려드린 거는 플랜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겁니다. 계획 세우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에 대해서는 안 알려드렸지만 계획을 할 때 실천하기 쉽게끔 해드리긴 했어요. 그래서 플랜하고 체크, 액트 계획하고 실행하고 검증해서 보완하고 이 과정을 PDCA라는 책에서 추천하는데 어쨌든 이걸 한번 꼭 보시길 바라고요.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결과적으로 목표를 이루게 될 겁니다. 이 책대로 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얘기하고 마무리할 건데 업무를 방해하는 특발성 요소 그러니까 이것저것 업무가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카톡보다는 이메일로 요청해달라는 요청을 하시고요. 카톡은 즉각 반응해야 되는 채널이긴 한데 이메일 같은 경우는 즉 반응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편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이메일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메일 활용 되게 많이 해요. 뭐 얘기 있다 그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카톡 말고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카톡으로는 그냥 데일리 보고만 받고요. 저에게 업무 요청할 때는 대부분 이메일로 받습니다. 이메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레벨 고려해서 계획하는 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결정할 때 전체적 에너지가 낮은 시간에 고민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잡무는 상대적으로 집중력이 덜한 시간에 덜 필요한 시간에 고민이 필요하고 기획해야 되는 업무는 집중력이 좋은 나만의 시간에 저는 오전, 늦은 밤 에너지 레벨을 고려해서 꼭 일하시길 바랍니다. 일도 사실 이렇게까지 내가 생각해서 해야 되나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은 내가 일하는 것 자체가 되게 효율적이고 내 머릿속이 좀 복잡하지 않게 되면서 스스로가 좀 더 일을 잘하는 프레임에 갇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좋아요. 나 일 잘하는 것 같아. 이런 거 함으로써 스스로에게 더 만족감을 줍니다. 일하는 게. 진짜 중요한 마지막 일 잘하는 사람을 골라서 내보내는 방법은 대표가 일 못하면 됩니다. 윗사람 일 못하면 억울한 독박 업무를 보든 나가든 하나는 하거든요. 저도 많이 봤어요.
제가 약간 그런 케이스입니다. 딴 데서 일할 때 일 졸라 열심히 해요. 예전에 피트니스 센터 근무할 때도 아이도 기억나요. 기획안 써서 제출했어, 대표한테. LTE, 런치타임 엑서사이즈 해가지고 점심시간에 올 수 있는 직장인들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 만들어서 그걸 홍보하겠다 해가지고 혼자 전단지 만들고 다 했던 건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대표는 도와주지 못하면 좀 방해를 했어요. 어쨌든 그런 건데 여러분들 주변에 일 잘하는 사람이 없는 이유는 대표님이 일을 아직 그만큼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요. 내가 일을 잘해지고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공유하게 되면은 일 잘하는 사람이 생기든 일 잘하는 사람이 계속 있든 둘 중 하나는 할 겁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일 잘하게끔 스마트 워킹하는 시간이 빨리 오길 바랍니다.